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이 귀신을 쫓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 팥이었을까요? 고추도 붉고 대추도 붉고 피도 붉은데 말이죠.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너무 한국적인 음식이라고 느끼는 팥이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오래된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팥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신석기 유적의 흙 속에서 고려와 조선의 세시풍속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빵과 떡의 앙금 산업 속에서요. 먼저 오해 하나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원산지와 재배와 중심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원산지는 그 식물의 야생 조상이 넓게 살던 지역을 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배와 중심지는 사람들이 야생 식물을 반복해서 심고 거두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작물의 성질로 바뀌기 시작한 장소를 말합니다. 팥은 학명으로 비그나 앵귤라리스, 영어로는 아즈키빈이라고 부릅니다.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던 식물이고 중국, 한반도, 일본이 모두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팥은 어느 한 나라 것이었다고 말하면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사실과는 조금 멀어집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팥을 먼저 이용했을까? 어디에서 팥을 본격적으로 작물로 길들였을까?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팥이 어떤 의미를 얻었을까? 최근 연구들은 이 질문을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에 공개된 대규모 유전체 연구는 오늘날 재배팥의 중요한 뿌리가 중앙 일본의 조몬기 집단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조몬기는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로 토기와 채집, 어로, 그리고 일부 식물 관리가 함께 나타나는 긴 시기입니다. 이 연구만 보면 팥 재배와의 중심은 일본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도 훨씬 이른 시기에 팥을 이용한 흔적이 나옵니다. 산둥 지역의 샤오가오 유적에서는 약 9,000년 전에서 8,000년 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건 중국에서도 신석기 초기에 이미 팥이 사람들의 식물 세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반도는 어떨까요? 여기서 한반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꽤 중요한 현장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오살리씨 유적에서는 신석기 조기 맥락의 토기 아픈과 탄창물 자료가 논의됩니다. 토기 아픈이란 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씨앗이냐 식물 조각이 눌려 남은 자국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종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직접 팥씨앗을 연대 측정한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른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 분명한 자료로는 경남 진주의 평거동 유적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곳에서는 탄화된 팥 종자가 나왔고 직접 연대 자료가 있어서 대략 5,000년 전 안팎의 팥 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팥이 먹거리이자 관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생 팥을 보고 이제부터 작물로 삼자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배하는 사건이라기보다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상과들에서 채집했을 겁니다. 그러다 잘 여무는 개체, 껍질이 덜 터지는 개체, 씨앗이 조금 더 큰 개체를 더 자주 거두었겠죠. 어느 순간에는 집 주변이나 밭 가장자리에서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수백 년, 수천 년 반복되면서 팥은 사람의 생활 리듬에 맞는 식물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른 이용 흔적, 한반도의 초기 자료, 일본 조몬기의 유전체 신호는 서로를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 팥이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긴 시간 사람과 얽혀 있었다는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팥은 왜 이동했을까요? 단지 맛있어서였을까요? 물론 맛도 중요했겠지만 농경사회에서 팥은 꽤 실용적인 작물이었습니다. 쌀이나 조, 기장 같은 곡물은 에너지를 주지만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팥 같은 두류는 이 빈틈을 메워줍니다.
게다가 말려두면 오래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삶아 먹거나 떡에 넣거나 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적으로도 두류는 땅의 질소 순환과 관련이 있어 밭농사 체계에서 유용했습니다. 물론 고대 사람들이 현대 농학 용어로 질소 고정을 설명하지는 않았겠지만 경험적으로는 이 작물을 섞어 심으면 밭이 덜 지친다는 감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 교류하는 마을들, 계절마다 반복되는 식량 불안 속에서 팥은 꽤 믿을 만한 보험 같은 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팥은 단순한 식량 이상의 것이 됩니다. 팥밥, 팥떡, 팥죽은 지금도 낯설지 않은 음식입니다. 특히 동지 팥죽은 한국인의 계절 감각 속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날을 지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지니 옛사람들에게는 작은 새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고 문이나 장독대 주변에 놓거나 뿌리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 세시 풍속을 기록한 문헌에는 이런 모습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문집에도 동지 팥죽이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고려에는 절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식은 절기에 맞춰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팥죽은 귀신을 쫓기 위해 먹은 걸까요? 전통 설명에는 중국의 오래된 세시풍속서에 나오는 역신설화가 자주 등장합니다. 붉은 팥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 풍속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봅니다. 팥죽을 뿌리는 행위가 처음부터 단순히 귀신을 쫓는 행동만은 아니었고 신이나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는 제의적 행위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음식은 늘 두 얼굴을 갖습니다. 먹는 사람을 살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관계를 맺게 합니다. 파의 붉은색은 그 두 역할을 이어주는 강한 상징이 되었을 겁니다. 피처럼 생생하고 불처럼 따뜻하고 팥은 동아시아에서 공통으로 중요했지만 각 지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길들여졌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팥 유전 자원을 비교한 연구들은 나라별로 선호한 형질이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지역은 수량을, 어떤 지역은 익는 시기나 알의 특성을, 또 어떤 지역은 가공에 알맞은 성질을 더 중시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팥이 한번 퍼지고 끝난 작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동한 뒤에도 계속 현지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팥이 떡과 죽, 밥, 고물, 앙금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단팥과 화과자의 재료로 세밀하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다양한 잡곡, 두류 식문화 속에서 팥이 활용되었습니다. 같은 팥이지만 각 사회의 입맛과 농사법, 의뢰가 팥을 조금씩 다른 작물로 만든 셈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팥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팥을 전통 음식의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과와 앙금 산업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붕어빵, 찐빵, 단팥빵, 양갱, 지역 특산 빵, 떡의 고물까지 생각해보면 팥은 꽤 넓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팥 품종 개발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잘 자라고 병에 강하고 가공했을 때 색과 맛이 좋고 앙금으로 만들기 알맞은 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와 농지 감소, 수입 원료와의 경쟁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 음식과 지역 브랜드, 건강한 잡곡 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팥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신석기 시대의 작은 씨앗이 현대의 식품 산업 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팥의 원산지를 한 나라 이름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팥은 동아시아의 식물이었고 중국에는 매우 이른 이용 흔적이 있으며 한반도에는 초기 이용과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있고 최근 유전체 연구는 중앙 일본에서 오늘날 재배팥의 주된 재배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팥은 단백질을 보태주는 작물에서 겨울의 어둠을 건너는 음식으로 다시 앙금 산업의 원료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니 동지에 팥죽 한 숟가락을 뜰 때 우리는 단지 붉은 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씨앗을 고르고 밭을 옮기고 의미를 더딥혀온 시간을 함께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팥은 한 나라의 고향보다 오래된